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첫눈의 안과 윤삼영 원장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이 더우시죠? 한 달여 동안 굉장히 긴 장마 기간 지나고 이제는 또 한참 무더위, 오늘 비가 살짝 오긴 했지만 여름에는 밤에 열대야까지 굉장히 좀 또 더운 그런 시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여름철이라면 또 뭐 레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시즌인데 오늘 여름철 안과 질환 대표적인 제가 흔한 질환 4가지를 설명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제가 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 질환과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여름을 어떻게 잘 날 수 있는지 6가지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광각막염입니다. 자, 레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윈드 서핑이라든지 다양한 물놀이 너무 신나는 그런 계절인데요. 여기 햇볕이 굉장히 강렬한 거 보이시죠? 자외선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사항인데요. 자외선도 3가지 종류가 있어요. UVC가 있고 BA가 있는데, 이 자외선이 C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에너지가 강하지만 파장이 더 짧기 때문에 지표상에 잘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B나 A는 도달을 하죠. 그래서 피부를 태우는 또 그런 주요한 광원이 되기도 하고요. 눈에도 이게 들어오게 되면 실제로 수정체를 통과하고 망막까지 도달할 수도 있는 그런 자외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외선을 잘 차단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신나게 놀다 보면 그걸 잘 못하게 되면 눈물이 계속 나면서 충혈이 되고 눈이 쉬고 눈을 뜨기 힘든 그런 증상을 경험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화상을 입은 거예요. 눈에 각막 표면의 상피세포가 화상을 입어서 아주 경미한 경우는 또 하루 이틀 지나거나 몇 시간만 지나도 좋아지는 경우가 있지만 너무 그 손상이 심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물놀이 하다 보면 수면에 반사되는 햇빛이라든지 또 모래사장에 반사되는 햇빛도 당연히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실제 여름이 아닌 겨울에도 이 온도와 상관없이 자외선은 눈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오는 직사광선도 중요하지만 눈이 이렇게 앞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경우는 사실 많지가 않고 오히려 반사되는 그런 햇빛이 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특히나 뭐 산에 설산에 올라갔을 때라든지 이럴 때는 특히 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선글라스를 잘 써서 눈을 보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업적으로 이렇게 용접을 하시는 분들도 보호 안경을 꼭 쓰고 하시는 걸 필수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눈 수술을 받을 때도요. 눈 수술을 받을 때도 현미경의 불빛이 짧은 수술이 하더라도 각막의 상피에 일시적인 손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손상이 보통은 뭐 하루 지나면 다 회복이 되는 그런 경미한 경우가 많겠지만 그런 부분들 어쨌든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증상은 대부분 충혈되고 그다음에 통증이 있고 또 눈물이 나고 시야가 흐려지고 너무 그 손상이 장시간 또 많은 시간 된다면 비가역적으로 시력 저하가 될 수도 있거든요. 현미경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각막에 초록색인 점들이 다 각막에 화상을 입어서 상처가 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손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제니님께서 병원에서 일하면서 안광 화상을 입을 수도 있나요? 뭐 사실 병원의 조명에서는 사실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고 장시간 강력한 빛을 봤을 때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있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자외선을 치료 목적으로 쏘일 때는 그 부분을 보지 말고 또는 보호 안경을 쓰시는 것이 좋겠죠. 변색 렌즈 안경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변색 렌즈 자체 대부분은 자외선 차단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글라스가 꼭 아니더라도 변색 렌즈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치료하는 방법. 예방은 일단 자외선 차단하는 거는 선글라스인데, 이 선글라스 알이 너무 작은 것보다는 좀 큰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알이 너무 작으면 이 주변으로도 빛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좀 큰 게 좋겠고, 모자도 챙이 좀 큰 거, 이렇게 둥그런 창이 있는 것 또는 캡 상관없는데, 이 창이 너무 짧은 것보다는 좀 큰 게 차단을 많이 해줄 수 있겠고, 자외선이 강한 그런 시간대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는 거 좋겠죠. 그리고 일단은 눈물이 나고 아까 충혈되고 눈이 좀 보이는 게 좀 이상하다. 그러면 빨리 자외선이 없는 곳에 가셔서, 실내 공간으로 가셔서 냉찜질을 한다든지 인공 눈물을 자주 넣는다든지, 심한 경우는 이렇게 안약, 소염 진통제나 항생제를 써서 2차적인 감염이나 염증을 방지하는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는 이 치료용 콘택트 렌즈를 쓰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고,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각막의 손상을 어느 정도 받았을 때는 눈을 정말 뜨기 힘들 수 있거든요. 이럴 땐 치료용 콘택트 렌즈라든지 아니면 눈에 연고를 넣고 패치를 하는 그런 치료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팔봉님, 사우나에 들어가는 건 사실 눈에 그렇게 안 좋지는 않은데, 열기가 있는데 눈을 오래 뜨고 있으면 상피가 약한 분들은 그게 벗겨지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죠. 일반적인 경우는 뭐 눈에 꼭 안 좋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자,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감염성 결막염. 이제 물놀이를 많이 하시다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밀집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뭐 위생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름철이 특히나 온도가 높고 습도가 또 높기 때문에 세균들이나 바이러스가 증식하기에 굉장히 최적인 그런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미생물들이 증식할 수 있고, 그게 눈에 들어갔을 때 또 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56세 여자 환자인데 이렇게 눈곱이 심하게 낀다. 그러면 일단 감염을 제일 먼저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아주 실눈곱이고 뭐 물눈곱 아주 얇게 낀다면 감염이 아닌 경우도 많지만, 굉장히 눈곱이 많이 나오고 또 누런 눈곱, 눈을 뜨기가 힘들 정도로 쩍 들러붙는 그런 눈곱이라면 대부분은 감염을 시사하는 소견입니다. 눈꺼풀을 뒤집어 보면 이렇게 결막도 굉장히 충혈이 있고, 핏발도 많이 쓰고요.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죠. 제일 심각한 그런 결막염 중에 하나가 유행성 각결막염인데요. 이런 일반적인 결막염 증상 외에도 눈이 굉장히 많이 부을 수도 있고, 이런 감염들은 대부분 한쪽 눈이 먼저 오게 되는데 잠복기를 거쳐서 반대쪽 눈에도 전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눈꺼풀도 많이 부어 있고요. 충혈도 되지만 이런 누런 눈곱이 많이 끼죠.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이게 쩍 들러붙어서 눈이 잘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흔한 원인 바이러스는 아데노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아데노바이러스, 이런 사실 꼭 요 유행성 각결막염이 아니더라도 감기가 걸렸을 때 결막염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라이노바이러스라든지 인두바이러스가 흔한데, 또 출혈성 그런 결막염, 급성 출혈성 결막염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렇게 림프노드, 요 귀 앞에 있는 그런 림프노드나 아니면 턱 밑에 있는 림프노드가 딱딱하게 만져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열감도 있을 수 있겠죠. 감기랑 비슷하게 오니까. 결막 충혈은 혈관이 굵어진 걸 충혈이라고 하고요. 혈관에서 피가 난 걸 출혈이라고 합니다. 피가 난 거죠. 그래서 이런 출혈을 일반적으로 동반하는 급성 출혈성 그런 결막염은 콕사키나 엔테로바이러스가 주로 흔히 일으키고, 이제 이런 여포 반응이 보통 바이러스성 결막염의 흔한 소견입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 이게 너무 찐득찐득하기도 하고, 또 마찰이 많이 되고, 이 여포들이 약간 자갈처럼 이렇게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눈을 깜빡할 때마다 이 각막을 자극을 해서 마찰이 많이 되면 각막이 이렇게 벗겨지기도 해요. 상피 결손이 일어나면 여기에 감각신경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굉장히 극심한 통증이 있고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치료는 사실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어요. 우리가 감기 치료제가 없잖아요. 인플루엔자 치료제는 있죠. 하지만 감기는 늘 변종 바이러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치료제가 없는데 유행성 각결막염도 치료제가 없고 대증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2차적인 감염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쓰는 거지, 이 항생제는 실제로 이 바이러스를 잡는 게 아니라 균을 잡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치료를 할 수는 없고, 심한 경우 증상을 경감하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씁니다. 그리고 염증이 너무 심하면 이렇게 막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그냥 두면 이 눈꺼풀이 들러붙어서 이렇게 흉터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위막을 제거해 주는 것이 필수적이겠고, 앞에처럼 이렇게 각막이 벗겨졌을 때는 치료 콘택트 렌즈를 쓰거나 아니면 밴드, 압박 안대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 관련해서 이 수칙을 잘 지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전파 방지를 위해서는 이 증상 발현하고 2주 정도는, 길게는 3주까지는 전염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눈에 손을 대지 말고, 공기 중으로는 옮지 않거든요. 그리고 손을 잘 씻으시고 격리를 해서 수건도 따로 쓰시고 분비물과 닿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따로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보면 비비안수님이 이번 여름에 다래끼가 몇 년 만에 심하게 났는데 렌즈 착용 때문일까요? 아니면 날씨 탓일까요? 사실 둘 다일 수 있는데요. 눈을 만졌을 때 잘 생깁니다, 다래끼가. 눈 주변에도 상재균이라고 해서 항상 세균이 있는데 그 세균이 기회 감염을 할 수도 있거든요.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또는 또 병독성이 강한 외부의 세균이 손에 의해서 전파돼서 눈을 비비게 되면 그 샘이 감염이 됐을 때 다래끼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을 만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날씨도 아무래도 따뜻한 더운 이런 여름철에 좀 더 쉽게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행성 각결막염이 대부분은 후유증 없이 잘 낫게 되지만 그래도 이 바이러스성 결막염 중에서는 제일 후유증을 흔히 남기는 그런 결막염이고요. 이름에서 보듯이 각결막염이라고 돼 있죠. 결막염뿐 아니라 각막염도 같이 와서 이 투명한 각막에 혼탁을 남기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상피하 침윤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시력에도 영향을 어느 정도 줄 수가 있고 눈부심이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3개월, 6개월 지나면서 되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도 혼탁이 많이 남아서 시력에 영향을 준다면 이 표면을 깎아내는 치료 각막 절제술, 마치 라섹 수술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각막을 좀 깎아서 이 혼탁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런 변하지 않는 그런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속되었을 때 여전히 불편하다면 이런 치료를 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눈썹이 찔려 자주 치료 중이신 분이 있는데 렌즈를 오래 껴서 안 된다고 안경 쓰라는데요. 시력이 태어날 때부터 고도근시라 안경을 못 쓰겠는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고도근시면 근시 안경을 이제 렌즈를 되게 두꺼운 걸 쓰고 계실 텐데 그러면 요즘에는 이제 아무리 압축을 하고 해도 안경이 좀 무거울 수 있고 또 눈이 굉장히 작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안경 쓰는 게 좀 불편하실 수 있죠. 그런 경우에 렌즈를 끼는 게 이제 선택 방법인데 렌즈도 쓰기 힘들다. 그러시면 시력교정술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시력교정술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라식, 라섹 이런 전통적인 방법도 있지만 요즘에는 스마일, 스마트 좀 더 통증을 없애면서도 건조증을 줄이고 또 충격에도 강한 그런 수술법도 있고 렌즈 삽입술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그 눈 모양에 따라서 안전하고 좋은 수술법이 다를 수 있어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알러지 결막염입니다. 알러지 결막염은 보통 봄, 가을에 많다고 알려져 있죠. 꽃가루가 날리는 환절기 때 많이 나타나는데
여름에도 굉장히 흔합니다. 지금도 알러지로 고생하시는 그런 시즌인데 왜 그러냐면요. 이 항원이 사람마다 취약한 항원이 다르거든요. 알러지를 유발하는 물질을 알러젠이라고 하는데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확실한 병원체랑 달리 단순히 먼지라든지 꽃가루라든지 곰팡이지만 그 병독성이 별로 없는 그런 곰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물질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하게 되는 그런 질환을 알레르기라고 하죠. 타겟은 대개는 점막 조직과 피부인데요. 증상은 가렵고 눈곱이 끼는데 앞에서 보여드린 감염성 그런 눈곱보다는 조금 더 물눈곱이라든지 실눈곱, 흰눈곱 그런 경우가 많고 눈물이 대개는 수성 눈물이 많이 나와요. 아주 그 누런 눈물보다는 이런 눈물이 좀 자주 나오고 충혈이 되고 이런 가려운 증상이 되게 특이적이지만 가렵지 않고 그냥 따갑고 붓고 시고 매운 경우도 많고 건조증이 심해진다, 침침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과 의사가 봤을 때는요. 결막의 염증이 이렇게 눈꺼풀을 뒤집어 봤을 때 좀 눈꺼풀 안쪽에 그 결막이 충혈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눈 아래에 있는 결막은 대부분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혈관이 확장이 돼서 결막에 유두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결막이 또 뚱뚱 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수성이 흔하지만 점액성도 꽤 있고요. 장액성이 화농성보다는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여러 가지 계절형 알러지도 있고요. 통년성 알러지가 있는데 이 통년성은 연중 내내 나타나는 걸 말하거든요. 대표적인 그 원인이 진먼지 진드기인데 진먼지 진드기는 여름철에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특히 습도가 높을 때 장마철에 굉장히 번식을 잘하기 때문에 또 온도가 높아질 때 번식을 잘하기 때문에 또 여름철에도 굉장히 알레르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에어컨이라든지 이런데 에어컨 청소를 사실 하기가 힘들잖아요. 에어컨에도 여러 가지 진먼지 진드기나 또 곰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식하고 있고 또 레지오넬라 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알레르기가 오는 환자가 전체 알레르기 환자 중에 약 한 50%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많고 또 비염이 동반되는 경우는 대개는 학동기 연령이 많고 눈에만 오는 경우는 대개는 중장년층이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눈꺼풀 위에 보면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이렇게 동글동글한 이런 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알레르기의 특징적인 반응 중에 하나이고요. 결막에 이렇게 물이 차는 경우, 결막 부종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비게 되면 이 혈관이 더 붓게 되고 또 굵어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원래 건조증이 있어서 온찜질을 하셨던 분들도 온찜질을 하시기보다는 냉찜질을 하거나 찜질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고요. 비비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모기 물렸을 때 긁으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죠. 긁으면 더 붓고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심해진다는 걸 알고 있지만 너무 가려워서 안 긁고는 안 되는 거죠. 눈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가려운 게 심한 경우는 이렇게 너무 세게 비벼서 심지어는 백내장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참으라고 하지 말고 가려움증을 줄여주는 약을 써야 돼요. 안약 중에 가려움증을 줄여주는 안약들이 있거든요. 또 먹는 약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안과를 방문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과에서 그럼 알러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나는 무슨 알러지인가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도 잘 모르죠. 그냥 경험적으로 뭐 어떨 것이다 추정을 해볼 수는 있지만 그걸 이제 알아내는 검사들이 있어요. 그 마스트 검사라고 해서 체열을 해서 피 검사를 하게 되면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스킨 프릭 테스트, 피부 반응 검사 또는 이제 이뮤노캡이라는 검사 이런 검사들이 어떤 항원에 대해서 내가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검사들인데 뒤에 말씀드렸던 검사들은 조금 대학병원을 방문하거나 좀 더 검사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혈청을 검사해서 하는 검사인데 108가지 뭐 또는 100여 가지 항원에 대해서 검사를 했을 때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클래스 0부터 6까지 나오는데 클래스가 높을수록 알레르기와 관련성이 높다, 반응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수치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대개는 3점 이상이면 좀 높은 반응성을 보인다. 그리고 여기선 지금 진드기가 나왔는데요. 이 검사 결과가 실제로 임상 증상이랑 매칭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 검사 결과에 무슨 알레르기가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그 알레르기가 나한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임상 증상, 내가 특정 뭐 꽃가루에 노출되는 봄, 가을에 진짜로 많은데 꽃가루가 나왔다면 좀 더 개연성이 높겠죠. 또 음식 마찬가지로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알레르기를 내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데 검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또는 뭐 진먼지 진드기 그런 경우 좀 의심할 수 있겠고 또 강아지나 또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알레르기가 있다면 그런 털의 반응성이 높게 나온다면 인과성이 있죠. 그런 경우는 확실히 신뢰할 수 있고 여기서 양성이 나왔지만 나는 뭐 이런 음식을 먹었을 때 아무 반응이 없다 그러면 이게 위 양성일 수도 있지만 그런 소인이 있는데 아직은 발현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알레르기가 전혀 없었는데 올해 갑자기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소인을 가지고 있다가 뭔가 특정 그런 감작을 통해서 내가 그 알러지가 발현이 된 경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아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먼지 진드기는 이 사람 피부에서 나오는 피부 각질과 비듬을 먹고 생장을 하기 때문에 보통 소파라든지 침구류, 뭐 베개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증식을 합니다. 따뜻하면서 습도가 높을 때 많이 증식을 하기 때문에 습도를 낮춰주는 제습기를 쓴다든지 이런 경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뜨거운 물에 세탁을 하고 살균을 해주는 거, 또 일광에 말리는 거 그런 거 중요하겠고 헤파 필터가 달린 진공 청소기 쓰는 게 중요합니다. 청소기 흡입을 할 때 이런 필터가 안 돼 있으면 흡입을 하면서 그런 진먼지 진드기를 계속 마시게 될 수가 있거든요. 또 그리고 이 살충제 같은 것들도 요즘에 좀 쉽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 에어컨 필터 청소하고 또 에어컨을 이렇게 한 번씩은 본인이 직접 하기는 힘들고요. 업체에 좀 부탁을 해서 청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곰팡이도 이 습하고 환기가 안 되는 곳에 많고요. 역시 에어컨에도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약물요법은 증상을 경감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이런 약물요법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항히스타민제예요. 그리고 비만세포라는 세포가 면역세포인데 알레르기 반응에서 핵심적인 세포인데요. 그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을 반응을 했을 때 IgE라는 것을 연동을 해서 히스타민을 확 분비를 하는 그런 세포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듀얼 액션으로 된 제품들이 대부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좋은 안약들이 많고요. 올로파타딘이라는 성분으로 농도별로 다양하고 또 알카프타닌이라고 해서 또 가려움증에 굉장히 특효인 그런 안약도 있습니다. 이런 약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때는 스테로이드를 써서 비특이적으로 염증을 억제하거나 면역 억제제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들이 알레르기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증상을 경감하는 거기 때문에 증상이 자꾸 계속 유발이 되면 내가 어떤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또 중요하겠고 요즘은 면역 치료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먹는 약도 특히나 이제 눈 증상 외에 뭐 비염이 심하다든지 피부가 좀 안 좋다든지 또 천식 증상이 있다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면역 치료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피하에 직접 주사를 해서 하는 면역 치료가 있고 이건 이제 항상 병원을 방문해서 치료를 하는데 매일 약을 먹지는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고 하지만 드물지만 아나필락틱 쇼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관찰을 하면서 주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항원에 대해서 이런 그 항체
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 항원에 대한 반응성이 있는 분들은 피하 면역 치료를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먼지 진드기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다면 설화 면역 치료를 요즘에는 좀 쉽게 그냥 먹는 약으로 안전하게 일주일에 2번이나 4번, 5번 이렇게 먹는 약으로 쉽게 좀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장기간 복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인내가 필요한 그런 또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 그런 치료입니다. 자, 그 팔봉님이 찬바람에 눈물 나는 것도 알레르기 증상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찬바람에 눈물 나는 거는 건조증 증상일 수 있습니다. 찬바람을 맞았을 때 눈에 그 눈물이 확 증발하면서 아프다고 느끼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호하려고 눈물이 쏟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조증 증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구건조증, 방금 그 질문 주신 거와 관련이 있는데 안구건조증은 보통 겨울철에 습도가 낮을 때 많이 아까 찬바람이 불 때 또 초겨울이나 늦가을부터 이제 심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름철에도 안구건조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장마철에 습도가 높으면 건조증이 별로 안 와야 될 것 같은데 역시나 이제 에어컨이라든지 선풍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눈에 그 바람을 많이 맞게 돼서 증발을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겠고 또 에어컨을 쓰면 실내 습도는 굉장히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눈이 뭐 뻑뻑하고 눈곱이 나고 충혈이 되고 다양한 증상으로 발현이 되는데 아까 바람 맞으면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요. 모래알이 굴러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눈이 빠질 것 같이 아픈 증상. 심지어는 그 이런 증상이 없고 그냥 침침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흐리게 보인다. 또 특히 뭐 휴대폰을 많이 본다든지 TV나 컴퓨터를 많이 보면 처음엔 잘 보이다가 글씨가 흐려진다. 그런 경우는 노안일 수도 있지만 건조증의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자, 건조증은 단순히 눈물이 부족한 질환이 꼭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눈물이 만들어지는 눈물샘이 있고 이걸 이제 그 수도꼭지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눈에 있는 결막과 눈을 이 대야 그리고 그다음에 밑에 물이 빠져나가는 그런 하수관이 있겠죠. 그래서 눈물 빠져나가는 관이 있는데요. 이 중에 균형이 안 맞거나 밸런스가 깨지면 건조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물이 적게 나면 당연히 건조증이 올 수가 있겠고 눈물은 적절히 나는데 이게 너무 눈물이 많이 빠져나가거나 또는 이게 막히게 되면 오히려 눈물이 밖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화할 수 있는 그 눈물 배출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눈물이 밖으로 흘러서 또 불편할 수도 있죠. 눈물이 너무 적어도 불편하고 많아도 불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눈물이 증발이 너무 많아서 눈물 양이 적지 않은데도 눈이 시리다고 느끼거나 눈물이 밑에 고여 있지만 실제로 눈 표면에 그 도포된 눈물이 오래 유지가 못 되는 그런 증발형 안구건조증도 있습니다. 건조증이 지속이 되면 각막에 이렇게 상처가 생기게 되고요. 각막 미란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눈을 비비거나 눈에 뭐가 들어가서 상처가 나는 것이 아니라 건조증이 있으면 저절로 이렇게 상처가 납니다. 그리고 건조증이 좀 좋아지면 상처가 아물고 또 그게 반복되면 다시 상처가 나고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난번에 비해 상처가 없어졌나요? 늘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때 상처가 지금 좋아진 게 아니라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지면 이 상처는 사실 몇 시간만 지나도 아물게 되는 그런 상처들이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눈꺼풀과 눈은 직접 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눈꺼풀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눈꺼풀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기름샘 입구가 막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눈꺼풀을 뒤집어 보면 이렇게 막대기 모양으로 노란 기름샘 관이 보여요. 이게 이제 기름샘, 마이봄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기름을 배출을 해주고 눈물샘에서 수성 눈물이 나와서 섞여서 보통 기름층과 그다음에 물층과 눈 표면의 점액층이 눈물을 구성을 합니다. 그게 균형을 이루어야지 건강한 눈 표면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밸런스가 깨지면 건조증이 오는 거죠. 어느 하나가 부족해도 그럴 수 있어요. 눈꺼풀을 짜보면 실제로 이 기름샘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알 수가 있는데 보통 건강한 기름샘은 맑고 투명한 기름이 나오는데 건강하지 못한 기름샘이면 이렇게 치약처럼 딱딱하거나 굳은 허연, 누런 이런 치약처럼 나오는 그런 기름이 보이고요. 더 심해진 경우는 아예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기름샘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면 눈물이 건강하지 못해서 수성 눈물이 부족하지 않더라도 건조증이 심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눈에서 검사는 여러 가지 옛날에는 그냥 증상만 가지고 판단을 했지만 그때부터 유용하게 썼던 건 형광염색 검사인데요. 그 플루레신이라는 염색약을 넣고 눈물의 패턴을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데 왼쪽은 보면 이 초록색이 균일한데 반해서 오른쪽은 초록색이 중간중간에 블랙 스팟들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이게 눈물막이 쉽게 깨진 거죠. 이런 경우는 시력도 쉽게 흐려집니다. 시력을 결정하는 마지막에 요소가 눈물막이기 때문에 이 눈물막이 잘 유지가 되지 않으면 눈을 계속 깜빡거리게 되고 이물감도 많이 느끼게 되고 이 눈물이 보호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은 상처가 쉽게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좀 더 요즘에는 정확한 측정 장비들이 나와서 건조증을 좀 더 정량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눈물의 이 높이도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눈물이 마르는 시간을 이 영역별로 몇 초 만에 눈물이 말랐는지를 이런 염색약을 넣지 않고 비침습적으로 검사를 해볼 수가 있게 되었어요. 건강한 눈물이라면 눈물이 오랫동안 마르지 않고 잘 유지가 되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보이게 될 거고요. 너무 눈물이 빨리 마르게 되면 빨간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빨간색이 좀 있고 주황색도 있고 눈물이 빨리 마르는 편이죠. 건조증이 증발형 건조증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아까 그 노란색인 막대기 보셨죠? 그게 마이봄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적외선으로 촬영을 해보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기름샘인데요. 이 기름샘 모양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름샘이 요건 이제 환자분의 기름샘이고 가운데 있는 거, 그 다음에 왼쪽에 아래쪽에 있는 거는 건강한 기름샘, 맨 오른쪽에 있는 건 굉장히 나빠진 기름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길이가 굉장히 짧아져 있고 기름샘이 많이 소실이 되어 있죠. 이런 경우는 건강한 기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건조증 증상이 심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기본적으로는 경도의 건조증은 인공 눈물을 씁니다. 방부제가 있는 것보다는 무방부제가 보존제가 없는 것이 건조증에 좀 더 유리하겠고요. 그리고 젤 타입도 있고 연고 타입도 있습니다. 그 심한 경우는 자가혈청, 그러니까 혈액을 채취해서 혈청을 분리를 해서 그걸 안약으로 만들어서 쓰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취급이 굉장히 중요해야 돼요.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실온에서는 냉동 보관을 하고 사용하는 것만 냉장 보관을 해서 일정 기간만 잘 사용을 하고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나온 그런 건조증 치료로는 디쿠아포솔이라든지 레바미피드라든지 이런 약들이 좀 더 유용하게 아까 그런 인공 눈물은 주로 수성 눈물을 공급을 해주는데 뮤신이라든지 점액층 또는 기름층을 보강해주는 그런 치료가 있고 또 항염증제로는 그 스테로이드는 안압이 올라간다든지 백내장을 유발하거나 녹내장을 유발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 써야 되겠지만 좀 장기간 써도 안전한 그런 낮은 농도의 면역 억제제, 사이클로스포린 제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조증의 타입에 따라서 수분이 부족하면 수분을 공급을 해주는 그런 치료를 해야겠고요. 증발형, 기름층이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을 치료를 해주는데 수분 부족형에서는 그 눈물샘을 자극을 해서 눈물을 많이 만들어내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별로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있는 눈물을 잘 사용을 하기 위해서 댐을 막는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가 좀 적게 오더라도
저수지에 물을 이렇게 막아서 좀 고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위쪽은 물을 어느 정도는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눈물이 빠져나가는 그 누점을 녹는 그런 방식의 누점 폐쇄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영구적으로 막는 이런 제품도 나와 있습니다. 전기 소작수를 해서 이 누점을 막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리고 증발형, 그러니까 기름샘에 문제가 생긴 경우는 대표적으로 온찜질을 하는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기름샘이 체온에서 녹아서 잘 분비가 돼야 되는데 이게 비정상으로 되면 체온에서 그게 녹지 않아서 굳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굳게 되면은 건조증도 오지만 그게 다래끼도 될 수가 있고 또 이런 경우는 온찜질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 눈꺼풀 클리너가 있어요. 요거 깨끗하게 관리 잘 하면 눈꺼풀 다래끼도 막을 수 있고 건조증도 좋아질 수가 있고 심한 경우는 이런 포셉을 사용해서 기름샘을 짜주는 방식도 할 수 있는데 이건 본인이 직접 할 수는 없겠고 면봉으로 조금 이렇게 스크럽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안과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치료 중에 이런 증발형 건조증에는 IPL 치료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피부과에서 원래 먼저 많이 썼던 그런 장비인데 제논가스에 전기를 흘려 방전할 때 강한 불연속 다파장 광선, 뭐 말이 어려운데 이걸 사실 레이저라고 알고 계시는데 레이저는 아니고요. 레이저는 단파장인데 이거는 연속 파장의 그런 빛을 이용을 하는 그런 치료인데요. 피부과에서는 혈관을 없애거나 색소를 없애거나 제모를 하거나 여드름을 치료하거나 이런 다양한 데 쓰게 되고 안과에서는 주로 눈 주변에 쓰는데 건조증을 치료하거나 또 눈 주변에 다래끼가 너무 많이 나거나 또 주사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그 온열 치료를 해서 그 기름샘을 녹이는 것뿐 아니라 굳은 마이봄을 녹이는 것뿐 아니라 비정상적인 확장된 혈관 이게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거할 수도 있고 항균 작용도 있고요. 또 항염증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달에 그 다른 피부과 저명하신 원장님과 함께 한번 같이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또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부과와 안과의 이제 콜라보인데 어떻게 피부과에서 유용하게 사용이 되면서 또 안과에서도 좋은 장비인지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그런 치료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 가지 안약들을 써서 단순히 인공 눈물만 쓰지 마시고 인공 눈물을 하루에도 10번도 쓰신다? 그러면 다른 치료제가 필요하니까 안과를 찾으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훨씬 눈이 편안해지시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이런 치료를 하지 않고도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은 눈을 자주 깜빡이거나 또 수분을 충분히 섭취를 해주시거나 또 실내 습도를 잘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되겠고요. 티트리 오일이나 눈꺼풀 세정제 쓰는 게 도움이 되고 특히 세안하실 때 속눈썹 뿌리를 잘 씻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어른들 보면 그 비누를 쓰지 않는 분도 많고요. 눈 주변은 특히나 물로만 씻는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러시면은 눈꺼풀 주변에 이제 기름샘이 건강하지 않고 오히려 또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서 건조증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고 특히나 눈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더 그래요. 눈에 이제 감염이 될까봐 건드리면 안 되는 걸로 아셔서 오히려 여기는 잘 안 씻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건조증이 굉장히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속눈썹 있는 부분을 아주 잘 씻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 그리고 여성분들은 특히 눈 화장하시고 난 뒤에 화장품이 그 눈에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그 부분을 잘 씻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영양제로는 오메가3가 도움이 됩니다. 건조증에는. 그 외에도 자외선은 그 눈 표면에 자외선이 파장이 짧기 때문에 에너지가 강하면서 보통은 눈 속으로 깊게 투과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 눈 표면에 닿았을 때 제일 흔히 오는 건 이 결막 변성인데 검열반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흰자에 살이 변성이 돼서 튀어나온 경우 또 이 살이 검은자까지 자라 들어가게 되는 이 증식성 혈관 그리고 섬유질 조직이 자라는 익상편 이런 경우도 꽤 흔합니다.
이런 경우에 보기 싫은 경우나 또 유발되는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제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인공눈물 무방부제 처방전 필요한가요? 그 두 가지 종류의 인공눈물 성분이 있어요. 히알루론산 나트륨은 처방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CMC라고 해서 카르복시 메틸 셀룰로스라는 그런 성분인데 CMC 그 성분은 약국에서 처방제 없이도 무방부제 인공눈물을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좋은 성분이기 때문에 병원까지 오시기 힘든 분은 그 성분을 구입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 비비안수님, 수분 부족형은 시술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 꼭 그렇지 않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인공 눈물을 쓰거나 아니면 그 눈을 자주 깜빡이거나 하면 내 눈물이 나오기 때문에 눈을 잘 쉬어주거나 깜빡이는 것만으로도 초기에 그런 증상은 잡을 수 있는데 심한 경우를 말하는 거죠. 심한 경우 눈물이 잘 안 나오는 분들도 있거든요. 특별한 약을 드시거나 또 면역 억제제를 쓰거나 쇼그렌 증후군이 있거나 그런 경우는 눈물이 아예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시술이 반드시 필요하겠고 그 정도까지 나쁘진 않더라도 인공 눈물로 하루 종일 달고 있다? 그러면 시술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허스키님이 소형 레이저 제모기로 눈 밑부분 광대 약하게 하면 어떠할까 싶네요. 이게 IPL 치료를 말하시는 건가요? 사실 제모기랑 다르게 IPL 치료를 이 털이 있는 속눈썹 부분에 레이저를 쏘게 되면 그 속눈썹이 빠지거나 타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주의하면서 시술을 해야 되겠고요.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그런 레이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뽀뽀님, 지질층 개선에 RTG 오메가3도 도움이 어느 정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건강하게 여름나기, 예전에 제가 젊고 건강한 눈을 위해 알아야 할 6가지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마찬가지로 건조증이 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약을 쓰는 것도 뭐 방법이겠지만 약을 쓰지 않고도 좋아지면 더 좋겠죠. 그래서 잠시라도 뭐 20초라도 눈을 감고 있는다든지 이런 여유를 가지시면 좋겠고 의식적으로 눈을 자주 깜빡이는 게 내 눈물을 분비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눈을 깜빡일 때 수성 눈물도 나오고요. 눈꺼풀에 있는 기름샘도 짜지기 때문에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자주 깜빡이는 거 좋고요. 또 특히 콘택트 렌즈를 쓰시는 분들은 눈을 끝까지 안 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눈을 이렇게 완전히 안 감고 다시 뜨게 되면 아래쪽이 계속 노출이 돼서 이 부분에 상처가 나거나 건조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끝까지 감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외선을 피하는 거는 뭐 사실 여름철에 자외선이 강한 건 분명한데 다른 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외선은 늘 우리의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살균을 해줄 수 있고 또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불필요한 자외선은 차단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 눈에 직접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외선 또는 빛광이 있다면 차단을 해줘야겠죠. 선글라스라든지 아니면 창이 좀 큰 모자라든지 양산을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 자외선이 너무 눈에 직접적으로 강하게 오랜 시간 들어오게 되면 눈 표면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백내장도 올 수 있고요. 수정체가 단백질의 비가역적인 변성이 되면 백내장이 와서 혼탁이 와서 시력이 저하가 되겠고 그런 경우는 비가역적인 변화가 되겠고 더 깊이 침투하게 되면 황반변성까지 올 수가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게 온도랑은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거. 자외선은 뜨겁거나 또 차갑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자, 그리고 눈꺼풀을 잘 씻어주는 거. 이 손을 씻지 않고 눈을 자꾸 만지는 거는 정말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그런 손으로 또는 씻을 때 잘 세척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고 눈꺼풀 세정제를 잘 써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피부를 닦는 것보다는 이 눈꺼풀에 속눈썹 라인을 잘 닦아주는 것이 좋아서
제가 예전에 그 비욘디에서 쇼츠로 눈꺼풀 닦는 그런 영상도 소개드린 적이 있으니까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균형 있는 영양을 잘 챙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늘 섭취하는 그런 영양분에 비타민 A가 풍부한 당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구 건조증이나 감염성 질환에서 눈을 보호하는 도움이 되겠고, 블루베리, 베리류, 뭐 아로니아, 딸기 이런 것들이 비타민 C가 풍부하기 때문에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것이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또 루테인이라든지 지아잔틴 이런 것들이 활성화 산소를 없애고 눈의 정상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눈을 절대 만지지 말고 또 비비지 말고, 이 비비는 행위 자체만으로 감염이 될 수가 있겠고, 아까 감염성 그런 결막염이 올 수도 있겠고, 다래끼도 생길 수 있죠. 또 이 비비는 행위가 너무 심하면 백내장도 올 수가 있거든요. 이게 손상을 직접적으로 눈을 막 때리는 효과가 나서 그게 이제 누적이 되면 백내장이 외상성으로 올 수도 있고요. 또 망막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망막 박리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눈을 비비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이 좀 안 좋다 느끼시면 사실 안과에서 치료를 받거나 검사하는 것이 사실 쉽잖아요. 대학병원을 가기는 좀 쉽지 않지만 근처에 있는 안과 좋은 선생님께 검사를 받아보시면 내 눈 상태를 쉽고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또 특히나 이제 자외선 손상을 받았거나 눈에 이상이 있다면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죠. 눈에 녹내장은 없는지, 백내장은 없는지, 황반변성은 없는지. 특히나 아무 이상이 없더라도 40대 이상의 성인은 안과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인 검진을 하시는 것을 대한안과학회에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강나영 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주제와 다른 질문인데요. 왼쪽 눈에 새로운 비문증이 생기셔서 내일 아침에 진료를 볼 건데 고도근시라서 망막 열공 박리일까 봐 걱정이 됩니다. 크기가 커 보이고 형태가 엉킨 듯 풀린 듯이 보이고 바깥쪽 주변에 작은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응급으로 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 비문증이 우리가 살면서 한 번 정도는 또는 여러 번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증상이고요. 보통 나이가 드시면서 생기는 증상이지만 젊을 때는 10대, 20대에도 생길 수 있고, 특히 고도근시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비문증이 생겼을 때, 처음 그 증상이 생겼을 때 안과를 방문하셔야 하는 것이 맞고요. 응급실에 가야 되는 경우는 눈에 그 불빛이 섬광이 번쩍번쩍 튀는 경우가 있어요. 광시증이라고 하는데 망막이 자극되면서 찢어지거나 할 때 그런 번쩍거리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는데 번쩍이거나 또는 비문증이 한두 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수십 수백 개가 보인다든지 시야의 일부가 검은 먹물이 가린 것처럼 또는 커튼이 친 것처럼 안 보이는 영역이 생긴다. 이런 것들이 망막 박리가 있을 때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내일 외래를 가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응급실을 가셔야 될 수는 있는데, 지금 정도 뭐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바로 응급실을 가셔야 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내일 검사를 잘 받아보시고 또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스타님, 인공눈물 요즘처럼 더운 날 방 안에 두고 쓰는데 괜찮나요? 개봉을 하지 않은 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인공눈물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병에 들어있는 제품은 보존제가 들어있어요. 쉽게 말하면 방부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개봉하고 한 달까지는 위생 상태를 잘 지켜서 쓰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넣을 때 이 뚜껑을 열고요. 그 표면 입구를 만지면 안 되겠죠. 손에 엄청나게 세균이 많으니까. 근데 이렇게 만지는 분들은 잘 없을 텐데, 실수가 아니면 눈에 이렇게 대고 넣으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눈꺼풀 주변에도 상세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눈에 이렇게 대고 넣으시면 여기 있는 세균이 그 입구에 감염이 돼요. 그러면 한 달까지가 아니라 보존제가 있더라도 감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약을 넣을 때는 일회용을 쓰든 병으로 된 제품을 쓰든 눈에서 일정 거리
뭐 몇 센치라도 떼서 넣으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꾸 쓰다 보면 그게 요령이 생겨요. 기술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고, 일단 그 끝부분의 팁을 위생적으로 잘 관리만 하신다면 더운 날 방 안에 두고 쓰는데 괜찮습니다. 그리고 개봉하지 않은 것들은 괜찮아요. 특히나 일회용 인공 눈물이 상온에 덥더라도 사실 사용해도 괜찮고, 단 일회용 눈물은 보존제가 없기 때문에 개봉을 하게 되면 사용을 하고 바로 버려야겠죠.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고, 제가 오늘 그 폭염 특집으로 여름철의 안과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는 또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